이제 그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심리적인 위축을 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게 이제 나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이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하냐고 그러잖아.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그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 각 교회, 특히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잘못된 정치사상, 잘못된 정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대형교회가 굉장히 많은 막 수십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정치의식을 전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그 새누리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대형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개신교 신자 800만이야. 700만인가 800만이 적군이 되는 걸 원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당하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막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만큼 잘못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휩쓸려가지 않도록 내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맞다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망치부인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가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나한테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라는 거야. 제발 교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너 누구냐? 너 정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방송 듣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돌이킬까봐 그래서 와서 나한테 지금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이 새끼들 처음 보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래요. 우리 여기 월드삼님이 거기 쭉 망치부인의 일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신 거 읽어보세요. 만두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런 의도도 있다. 근데 꼭 나한테 와서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막 그 기독교인들이 되게 감동했을 때 개신교 신자들이 막 반성하고 감동하잖아. 그럼 이것들이 꼭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다? 지랄 연병이야. 니네들 말을 듣냐 내가?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 나는 내가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이면 망보 얼굴 존나 못생김 아직 제정신이구나. 내가 만약에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움을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사람이 이 죽는다는 거는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실수를 해. 근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이 병들고 정말 이 무겁고 이 능력 없는 이 몸뚱이를 버리고 내 영혼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에너지의 결정체인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게 죽음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죽어서는 그 에너지를 못 얻는 거란 말이야. 나의 죽음의 이론이야.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나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론인데 나는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깨달은 영혼은 자살하는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있잖아.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야. 자살하는 거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속 남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 그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죽어야지. 그 상황에서 자살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 영혼이. 하지만 사람이 정말 그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육신의 틀을 벗어버리는 죽음의 길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천사가 되는 거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되 죽음을 인간의 손으로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하늘의 때, 그 때를 기다렸다가 딱 만나야 바로 그 에너지가 복원되는 거야. 영혼의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럼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갖고 싸우잖아. 나는 존재가 하나라고 봐.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보는데, 명칭은 뭐 하나님으로 부르든 하늘림으로 부르든 알라신으로 부르든 나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성인이든 군자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성불, 이 모든 게 난 다 하나라고 봐. 성불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으면 난 성불한 거라고 봐. 그리고 이 깨달음을 이룬 자, 성인, 그것도 결국 뭐냐? 무위자연. 이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욕구에서 해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원뜻, 그 뜻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성인이란 말이야? 무위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 무위자연을 완전히 깨달은 성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군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거듭난 존재, 난 이것들이 다 같다라고 봐. 결국은 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지.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우주의 섭리를 창조한 그 조물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되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천국이 죽어서야 천국이 있다고 생각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그런데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야.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떨 때 지옥이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잖아. 그러면 지옥이야. 그 순간은 지옥이야. 아마 미워해 본 사람은 알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얼굴에 티가 나요. 병이 들어. 누구를 미워하잖아. 존나 미워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근데 누구를 사랑해 본 사람은 또 알 거야. 첫사랑의 기억. 비가 막 오잖아. 비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이제 솔로들은 존나 춥게 비바람이 불어 이러면서 가잖아. 그런데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너무 격정적이고 낭만적이야.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비바람이 부는데 솔로들은 연병 드럽게 추워 존나 추워 이러고 지나가고 있고, 막 첫사랑을 한 사람은 그 비바람 속을 둘이 손 붙잡고 뛰어가면서 너무 격정적이고 낭만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 응.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오면 와, 온 세상이 하얘. 근데 누군가를 존나 미워한 사람은 눈을 보면 또 눈이야, 또 눈이. 아주 온 천하가 그냥 또 진탕이 될 거 아니야. 쌍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있어.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지옥이야. 근데 누구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자꾸만 주고 싶잖아. 그럼 그게 천국이야. 막 내 것을 뺏길까봐 두렵고, 누가 내 걸 뺏을 것 같아서 밉고, 걔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는 그게 곧 지옥이야. 근데 정말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왠지 그 애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뭐야 막 나한테 쌍욕을 해도 계속 줄 때,
주면서도 막 꾸사를 먹으면서도 계속 줄 때 그래도 마음속에 그 행복하잖아. 그래서 모든 건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어떤 답이 안 보이고 막 그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하고 막 뉴스를 보면 열찬불이 나서 그냥 막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지옥이에요. 그 순간 지옥이야. 그런데 그래, 우리 인간은 늘 이래왔어.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온 건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고통이 시작됐어. 옛날 아까 제가 원시 공산제 얘기했잖아요. 옛날 저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다 똑같이 나누어서 먹을 때는 그때는 비만 환자도 없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도 없고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비만 질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그리고 막 억지로 막 헬스하고 그럴 필요 없이 다 같이 슬림했잖아. 그런데 막 생산력이 발달해서 먹고 남은 게 생긴 다음부터 먹고 남은 것을 누가 갖느냐, 거기서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 욕심이 그 지옥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뒤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지옥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이런 추잡하고 그런 모습을 추잡이란 표현도 그래. 막 그 욕심에 막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막 저주하지 말자.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는 그 미운 사람에게서 나의 단점을 볼 때야.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운 사람에게서 내 모습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자녀하고 사춘기 자녀하고 부모가 계속 싸워.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뭐가 있냐? 내가 사춘기 때 시간을 낭비했던 내 모습을 자녀에게서 볼 때 눈에 천불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놀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으로 저 부장새끼 과장새끼한테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쫓겨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새끼가 지금 나처럼 놀고 있어. 그 분노,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절에 내 잘못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상처받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막 욕할 때, 자기한테 막 욕하고 잔소리할 때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내가 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잔소리하고 욕하는 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야. 자기가 그때 잘못했던,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자기한테 하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한테 막 욕하고 잔소리했다고 상처받지 마. 부모가 여러분한테 막 잔소리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잘못했어요. 좀 노력해 볼게요. 라고 얘기해봐. 엄마 아빠의 태도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점을 누군가에게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누군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막 화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모든 미움은 모든 미움도 내게서 나오고요. 모든 사랑도 내게서 나와. 그 얘기 알죠? 왜 천생연분은 닮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천생연분은 닮는다. 그래서 정말 금슬 좋은 부부들은 연애할 때 남매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금슬 좋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몇십 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남매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자기를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도 내게서 나오는 거고 미움도 내게서 나오는 거야. 나의 단점을 가진 자를 미워하고 나의 장점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는 거지. 결국은 모든 게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야. 천국도 지옥도 내게서 있고 희망과 절망도 내게서 나오고.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을 탓해요. 많은 경우 환경을 탓해. 나 말고 딴 사람들이 등신 같아서, 나 말고 남편이 잘못해서, 나 말고 자식이 잘못해서,
내 자식 말고 친구가 잘못해서. 그렇게 다 남 탓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남 탓을 하면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은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환경은 언제나 똑같았어. 이미 그 잉여 산물이 나온 저 고대로부터, 고대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그 인간의 세상은 지옥이었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우리들 사이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지옥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지옥 속에서도 항상 역사적인 성인들이 있었잖아요. 깨달은 자가 있었고, 베푸는 자가 있었고, 이름을 날린 영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위인들이 있잖아. 그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나의 욕심에 내가 무너져서 나를 욕심의 제물로 삼는 사람은 지옥의 백성인 것이고, 그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내서 나누는 방패를 갖게 된 사람, 나눔의 방패, 사랑의 방패를 갖게 된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여자가 시사하다가 미쳤구나. 네가 사이비 교주인 거 알았다 이년아. 인연이 계속 시사 뉴스 하다가 뉴스가 없으니까 인연이 미쳤구나. 그래,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누구 귀에는 미친년 개소리로 들리는 거고, 새애들은 첫 번째 개소리로 들리는 거고, 이 누구 귀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고. 뭐 듣는 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예, 듣는 귀의 문제죠. 듣는 귀의 문제.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은 내가 뭐라 그랬어,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마음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이게 좀 알아야 이 방송이 들려. 그러니까 막 지식인들이 우리 방송을 보면서 좋아하는 건 자기 아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망치부인 대충 설명했는데 그 대충 설명했던 것들에서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막 자신의 그 무한한 지식의 창고가 막 열리고 그 속에서 막 얘기들이 막 떠오르고 그게 막 다시 감동으로 막 되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은 되게 감동을 해. 근데 아는 게 없으면 지랄하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볼 땐 생지랄로 보이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막 그 감동이 막 50배, 100배 되는 거고.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마음이 열리는 만큼 감동하는 방송. 더 웃긴 건 뭐냐? 그러니까 근데 그 감동은요, 아는 양의 관계가 없어.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감동의 양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야. 학벌이 길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방끈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야. 감동은 그냥 잘 못 알아듣는데, 잘 못 알아듣지만 왠지 망치부인의 눈빛, 망치부인의 막 목소리, 내용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막 울고 앉아있어. 그냥 나만 보면 와서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냥 날 보면 그냥 눈물이 난대. 그거는 알고 못 알고 지식의 길고 짧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망치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슴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고, 망치부인이 뭔 얘기를 해도 스피커 끄고 망치부인 씨발려나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고.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낮에는 어떤 아이들이 와갖고 망치부인 씨발려나 막 이러면서 욕을 해. 근데 밤에는 자기 아이들이 와갖고 몰래 또 들어. 생방송 할 때는 와갖고 망치부인 씨발려나 개냐나 이렇게 쌍욕을 하는데 밤에는 몰래 자기 아이들이 와서 듣는 거죠. 비로그인으로 듣거나 시키니까 와서 욕은 쓰고 뒤에 와서 또 듣잖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이 사실 말이야,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망치부인한테 관심이 없다면 이 방에 와서 욕을 쓸까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채팅창이 들어서 나간다고 길게 쓰면서 망치부인을 응원한다, 뭐 열심히 방송해라. 내가 볼 땐 네가 정원이야. 무슨 얘기냐? 정말로 망치부인이 밉고 망치부인한테 관심이 없으면 여기 와서 왜 악플을 쓰겠어? 그지? 여기 와서 욕 한 자락이라도 쓰는 애는 적어도 망치부인을 아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욕이라도 하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관심이 없으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와서 악플을 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날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한테 욕을 하지만 언젠가 정말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망치 부인은 그렇게 그렇게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응? 사심이 많은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미국에서 단 땅콩하고 짠 땅콩하고 두 개 갖고 왔는데 단 땅콩을 다 먹어버렸어. 친구들이 얼마나 분노했는데 내가 그렇게 막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막 훌륭한 성자는 아니에요. 성인군자는 아니야. 그래서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 주변에 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여러분 어디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옛날에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이게 분란이 막 일어나.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간질을 쓸데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막 서로 죽고 죽이질 못해서 싸우고 막 뭐라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지금 막 드러나. 문제가 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서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사람들 속상하잖아요. 막 속상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냐. 아유 니들 똑같아. 이러면서 되게 절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이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무슨 단체별로 혹은 정당별로 혹은 무슨 대한언론이면 대한언론의 일꾼별로 지지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날 때야.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사이클은 내려갈 때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항상 그렇게 분열과 싸움이 드러나. 그래서 바닥을 치는 거야. 그다음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가야 돼. 더 완전히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갈 때가 또 와. 또 올라갈 때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막 곳곳에서 싸움이 났을 때 싸움에 전면적으로 끼어서 싸우지 말란 얘기야.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 모인다니까? 지금은 막 죽고 죽이는 정도로 막 바닥까지 가서 싸우잖아. 그렇게 바닥까지 가서 싸우는데요. 나중에 또 모여. 또 모여갖고 같이 촛불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얼굴 붉히고 막 서로 눈 돌리고 막 그때를 생각해서 물론 드러나야 될 문제점들이 이럴 때 다 드러나. 조직별 단체별로 그동안에 이제 막 잘 나갈 때는 그냥 덮고 갔던 문제점들이 지금은 다 드러날 때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드러날 때는 문제가 드러나게 냅둬야 돼. 덮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중심 스타가 있어. 그 스타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막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어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잘 나갈 땐 굉장히 으쌰으쌰해서 잘 나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나면 결국 스타와 열혈 분자들이 남아. 그런데 그 열혈 분자들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 나갈 때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문제가 그동안에 덮고 있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이 스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덮고 가려고 해. 계속해서 덮고 가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잘라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하고 이 스타를 둘러싼 사람들하고 이기는 건 누구냐? 이쪽이 이겨. 내가 이제까지 봐온 바라면 항상 이 사람들이 이겨.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대중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 스타와 더불어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고립되어 있는 거야. 항상 그랬어.
이걸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을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게 내 조직에 대한 얘기구나, 뭐 이렇게 알아서 들으라고.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은 이제 각 조직별로 문제들이 다 드러날 때야. 이럴 때 외면해도 안 되고 덮어도 안 돼. 외면하거나 덮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상처는 빨리 드러내야 돼. 빨리 드러내가지고 그 피고름을 빨리 빼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아물어. 그런데 반드시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종기가 생기면 그 종기가 그 스스로 자기가 완전히 골마야 골물대로 골머서 탁 터져야 쏙 고름이 빠져요. 그런데 아직 골물대가 안 됐는데 계속 건드려가지고 빨리 곰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상처가 빨리 안 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 곰는 게요. 적당히 스스로 이렇게 골마 터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아직 덜 골맞는데 막 건드리잖아. 그러면 이 건드리는 게 상처는 커지고 부풀어 오르지만 제대로 곰지를 않아. 그래서 낫지를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외면하고 상처로 숨길 거냐, 상처가 드러나게 냅두지만 그걸 막 상처를 막 미리 들쑤실 거냐, 아니면 스스로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고름이 잘 빠지도록 도와주고 새살이 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거 알아듣겠어요? 응? 뭔 얘긴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게.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방금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내 입에서 나간 거야. 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각자 필요한 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필요한 데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 말고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내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는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 같을 때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아, 걔가 찌르는 애야 라고 생각된다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더니 뉴스는 안 하냐? 그래, 이제 뉴스 할게. 예. 먼저 우리 자료실 갈까요? 예. 우리 자료실에 올라온 뉴스들, 그러니까 큰 중심 뉴스들이 별로 없어. 그쵸? 예.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 요거 관심 있네. 그죠? 맞아. 내가 오늘 이 이야기 하게 된 배경, 이 뉴스 듣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래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래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26,000 몇백 불이래. 우리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26,000불이고 올 연말 정도 되면 3만 불 정도가 될 거라며. 26,800불인가 된대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3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국민소득 3만 불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국민소득 3만 불의 의미? 여러분 가족이 4인 가족이면 여러분의 1년 소득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 5천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1달러가 한 1,100원 정도 하죠? 1달러가 1,100원 정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3만 불이란 얘기는 4인 가족이면 1억 2천 달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억 2천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해봐. 1억 2천 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러면 그러니까는 1억 3,200? 그러니까 1억 3,200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12,000불, 12,000불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평균 소득이란 얘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제적인 부의 가치, 이걸 국민 인구 수대로 나눈 거야. 그게 1인당 국민소득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4인 가족이면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1억 3,200만 원 정도가 1년에 돼야 평균이란 얘기예요.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은 모든 인구수로 나누는 거야. 경제 인구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가족이 4인 가족이면 1억 3,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5인 가족이면 거기에 3,300만 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때는 국민소득 10,000불이면 선진국이라고 막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연봉이 한 달에 2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막 외친 거야. 5인 가족의 가장이. 그러니까 그 10,000불의 의미를 몰랐어. 그래서 연봉이 2천만 원이면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 개념이라는 걸 누가 맨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아, 깔때기. 나야. 내가 2007년, 8년에 와서 1인당 국민소득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막 나한테 욕했다 애들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뭐 새해 들어 들은 첫 번째 개소리 그런 것처럼 나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 1인당 국민소득의 개념을 처음 설명했을 때 나한테 막 이명박 지지자들 막 나한테 개소리 한다고 막 그랬다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애들 경제 교과서도 가르쳤단 말이야.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나라 전체에서 얻은 소득을 국민 숫자대로 나눈 거야. 인구수로 나눈 거야. 그게 1인당 국민소득이야. 그러면 우리 4인 가족인 집에서는 1억 3,200만 원의 연봉이 들어와야 그래야 평균이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 1억 3,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평균일까요? 국민소득,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 3,200을 버는 사람이 몇 프로겠어? 내가 볼 때 국민의 10%? 1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치? 국민의 10%, 15% 정도나 1억 5천 이상이지. 나는 국민 85%는 이 1억 3,20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물론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부가 있다면 부부 합산해야 돼. 부부 합산. 그래서 옛날에는 이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만 불을 넘었다, 2만 5천이 넘었다. 그럼 뉴스에 계속 나왔어.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오잖아. 난 2만 6천 불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2만 6천 불이면 꽤 많은데 왜 이렇게 자랑을 안 할까? 이제는 이게 이 1인당 국민소득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1인당 국민소득이 커진다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1인당 국민소득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자극이 되거든. 자, 연말에 3만 불 된대요. 예. 연말에 3만 불 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4인 가정에 1억 3,2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평균이란 얘기야. 평균보다 한참 우리가 못 미치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래. 국민 80%는 가난하고 상위 1%가 대부분의 돈을 다 갖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희 아들이 주식 상장해가지고 7조 원 벌었어. 며칠 만에. 그죠?
이건희네 가문에서 요 며칠 만에 주식 상장해가지고 몇 조 원을 벌었다고. 그 몇 조 원을 국민 숫자로 나눠봐봐. 그 우리는 못 갖는 걸 걔네들이 부자가 된 걸 우리 숫자대로 나누는 게 3만 불인 거야.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면서 이 돈 놓고 돈 먹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걸 탓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 그게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왜 나왔을까? 자유민주주의가 왜 나왔냐? 옛날에 귀족들의 신분사회, 단지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던 이유로 귀족이 되고 평민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평민이 돼서 귀족이 평민을 착취하는 구조에 그냥 순응하던 시대가 중세사회야. 그러다가 그 중세사회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이 교회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신분제에 맞서 싸운 게 시민혁명이야.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뭐라고? 신분제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신분제라는 거, 지금 땅콩 왜 나왔어? 재벌의 딸이랍시고 감히 비행기를 돌려갖고 사무장을 내리라고 개지랄 떨었다가 지금 터진 사건이잖아. 그 다음에 또 누구 대형 마트인가 어디에서 누구를 두들겨 팼다며. 패면서 내가 누구네 집안인 줄 아냐고 지랄했다며. 지금 보니까 부잣집 인간들이, 부유한 인간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거야. 지네는 금숟갈 물고 나왔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의 돈을 신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돈을 세습하면서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로 계급화되고 계급 갈등이 벌어진 거야.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벗어난 거야. 굉장히 심각한 계급사회의 사인들이라고. 지금 부자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고 이게 또 뉴스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난동을 피운 게 요즘 들어서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누구야? 재벌파하고 군부파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재벌들의 비리를 뉴스거리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거지. 이것들이 그런 지 벌써 20년 됐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게 언제였어? 이명박 때였나? 노무현 때였나?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돈 2천만 원 주고 두들겨 팼던 사건. 무슨 조폭이 지네 자식 건드렸다고 가가지고 묻어버린다고 협박하고 그랬던 사건 있었잖아. 하나 맥값 사건. 그 전에도 있었다니까?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들이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상실하고 돈의 권력에 취해갖고 재물의 권력에 취해서 완전히 계급화된 삶을 살아버린 지 벌써 한 20년이 됐어. 그래서 이 20년 동안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온 거야.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거야. 우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 거고.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건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비인권적이고,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태도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부잣집에 시집간 연예인이 그렇게 천대를 받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 막 전설처럼 전해지잖아. 이런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이 유산계급, 돈 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신분으로 만들고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걸로 넘사벽을 만들어버린 거. 이게 언제나 그랬어. 뭐가 그랬냐? 망하기 직전에. 모든 왕조나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꼬라지가 나요. 어느 특정 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특정 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넘사벽이 돼서 그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는 거야. 옛날에 고려가 망할 때, 신라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다 똑같았어. 그죠? 그래서 지금 한비자의 망국의 증상들이 또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 프랑스가 망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교황 중심의 중세가 망할 때도 그랬고, 교황 중심의 중세가 망할 때, 그 전에 고대 로마가 망할 때, 고대 그리스가 망할 때 다 똑같아. 어느 특정 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를 착취하잖아요? 절대 다수를 착취하면 그 문화가 무너지는 거야. 그 문화는 끝나는 거야. 그 문화 공동체가 운을 다하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야. 지금이 그런 상황이야. 이 재벌들이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하잖아. 이건 망하게 돼 있어. 이러면 이제 곧 망하는 거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 2015년 첫 방송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언론은 플레이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이 어떤 대가가 없느냐. 막후의 대가가 있겠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봉투를. 똑같은 기사가 딱 뜨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기적이 3천만 원이 실거래가다. 70평짜리. 한 70평짜리가. 뭐 몇 동 몇 호. 그냥 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젊은 분들은 많이 각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 이상이 문제구나. 뉴스타파 분위기가 바뀌었네. 왜 이 벽두부터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소리가 더 안 설명을 커져. 해주시죠. 이게 사실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세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응축돼 있다, 집약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 55분짜리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언론 플레이, 이건 거짓말이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이 오를 수 있겠느냐.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 매물은 다 광고죠. 부동산들은 광고. 거의 광고해서 손님을, 고객을 유치를 해야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싼 거를 띄워놔야지 전화가 오잖아요. 비싼 걸 띄워놓으면 전화 안 하죠? 근데 이거 확인할 길이 막막하죠. 네이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주를 하는 거죠. 이 뉴스타파가 55분짜리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뉴스타파 얘기를 보고 싶은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최초 분석이래요.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에 대한 진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어진 아파트 숫자가 이미 우리 국민들의 가구 수보다 많아.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앞으로. 왜냐?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미 필요한 가구 수보다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사는 거야. 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사고 전세로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냐?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팔려고, 값이 오르면 팔려고 붙들어둔 집들이 몇백만 채인 거야. 그 몇백만 채를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새끼 쳐가지고 한 집에서 수십 채씩 갖고 있었던 거야. 심한 집은 수십 채를, 평범한 데가 뭐 4-5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이게
이 대출 사이클이 지금 무너지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나는 하우스 푸어가 우리처럼 집 한 채 가지고 대출금을 못 갚아서 하는 사람이 하우스 푸어인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야. 쟤네들의 관심사인 하우스 푸어는 집 한 채 가지고 대출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 채를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그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중심의 대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하우스 푸어라는 게 우리처럼 집밖에 없고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을 높여줄까가 관심사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쟤네들이 관심이 있는 하우스 푸어는 지네들이 아파트를 4-5채에서 수십 채씩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대출을 받아서 막 한 집을 대출받아서 또 한 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또 한 채 사고, 그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대출 한도를 제한해버리면서 그 아파트 돌리는 거, 아파트로 돌려막기가 안 돼버린 집들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니까 최경환이가 뭘 만든 거야? 빚내서 집 사라. 이해가 되지? 최경환이가 왜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이 하우스 푸어는 우리처럼 집 한 채를 가지고 월급이 없어서 못 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 여러 채 돌리는 애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살았던 놈들이 집을 떨으려고, 그러니까 전셋값을 계속 올리는 걸 정부가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 전셋값에 지쳐서 집 사라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전세 역전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겠지. 그 전세값이 집값보다 올라가면 집주인이 집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전세값을 주지 않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을 받겠지. 그런 전술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이 부동산 투기범들이 그걸 정부가 묵인해 주는 거예요. 현재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전세 역전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그걸 정부가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집값보다 전세값이 올라갔어. 그런데 그 집주인이 배째라 그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 전세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그냥 떠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상황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깡통 전세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실체는 그거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 아파트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대신에 그냥 비싼 전세를 사지 말고 싼 집을 사. 싸고 오래 갈 집을. 근데 좌우지간 지금 그렇게 살 게 아니면 정부를 목을 따야지. 어떻게 전세값이 그렇게 올라가냐?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냐? 전세 대책이 전혀 없었던 정부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싸우든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뭐 서울 기준이,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야. 우리 집값보다 울산이 더 비싸더만. 울산, 창원이 우리 집보다 비싸. 같은 평수가. 서울이라서 아파트가 다 비싸지 않아? 뭐 서울 기준인가요? 지방도 우리보다 비싼 데 많아. 세월호 참사 266일째인 오늘 마침내 여야가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배상금, 보상금 지원과 추모재단 사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하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를 다룰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는
오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에서도 여야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윤주 PD.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입장차가 크군요.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작업을 시도했지만 1시간 내내 공방만 하고 끝났습니다. 쟁점은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여당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한정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공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말씀 주시기 미안합니다만은 국정조사 요구서 어디에, 원내대표 합의서는 어디에, MB정부에 북한에서 하자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결국은 원내대표 위임사항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논의를 하면은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탕진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우선 하나도 이번에 그 하베스트 날 2조 3천억 날린 거 탕진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앞으로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하는데 결론이 날 저희들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은 지금 MB 정부 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지만 그거는 여당 간사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원내 지도부에서 저한테 위임을 역대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해서 지금 공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건국 이래 모든 그 자원 정책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는 거는 사실 이거 물타기 하는 거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윤회 박지만 논쟁이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스캔들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거는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덮였다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윤회가 박지만을 이제 미행을 했어. 그 미행을 한 거를 무슨 오토바이를 탄 무슨 남자가 했는데 그걸 이제 잡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미행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박지만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항의를 했는데 그 청와대에서 관계자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론은 박지만 걔가 다 잘리고 정윤회가 걔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서로 폭로전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 이 미행하고 이랬던 문건을 누군가 바깥으로 유출을 했는데 누가 유출을 했느냐. 그러면서 박씨,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리고 한씨, 이러다가 결국은 박관천이 혼자서 다 뒤집어쓰고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덮고 가자는 거잖아. 덮고 가려고 그랬는데 박지만 측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언론의 정보를 흘리면서 이 정윤회가 문제다. 그 얘기를 계속 물고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서 나온 게 언론에서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정윤회도 그 일세가 아니다. 제일 권력은 누구다? 최순실이다. 그래서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최고의 권력자고 그래서 나온 게 1위가 최순실, 그러니까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4위가 진돗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 청와대를 언론이 아주 막 갖고 노는 거야. 그럼 최순실이 누구냐? 최태민의 딸이라는 거야. 정윤회의 전 부인이고 최태민의 딸이었는데 이 여자가 소위 박근혜의 모든 옷, 박근혜가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걸 코디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든지 그 여자가 이거 뭐지? 수행비서처럼 따라붙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는 게 최순실이라는 거야.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이 최순실이라는 게 실제로 박근혜가 최순실 말고는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을 때 그 29인가 28살 먹고 청와대에서 쫓겨났잖아. 쫓겨나서 그 무슨 일반 주택에서 살던 시절 아무도 이 박근혜 근처에 접근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그 최순실이 박근혜를 돌봐줬다는 거야. 박근혜를 계속 돌봐줬다라는 게 소녀 가장은 연병 28이 소녀면 어따 대고 소녀 가장이야. 소녀로 가장한 시절, 그 시절에 이제 그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박근혜를 돌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박근혜의 트라우마는 자기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가 그 아버지를 죽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주변에서 아버지의 친북처럼 움직였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래서 유일하게 믿는 게 최순실이었다. 이런 거잖아. 지금 조중동에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정윤회가 최순실의 남편이었고, 그래서 정윤회 최순실이 박근혜의 이제 집사처럼 뒤를 돌봐줬었다. 그러다가 지금도 최순실이 청와대 실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윤회가 모든 거를 주무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지만 걔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보도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그 박근혜가 박지만을 되게 배제하고 있고, 박지만의 박지만을 되게 이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짜일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도는요, 일단 막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 스캔들 막 돌리면서 사실 이제 이 재벌들과 이 최대 이 금융, 세계 금융 대자본의 국민 착취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언론이 막 스캔들로 돌리면서 한마디로 박근혜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나는 첫 번째라고 봐. 지금 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박근혜를 소위 이 언론이라는, 그리고 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 친일파 집단에게 박근혜가 어떤 존재냐.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한마디로 눈 돌리기용에 불과했다. 정말로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정말 권력자라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굴겠나. 아무것도 아닌, 실세가 아닌, 한마디로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박근혜라는 존재가 저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스캔들의 의미라고 보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스캔들에서 박지만을 박근혜가 견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박근혜 시대가 오면 박지만의 시대가 될 거다 라고 내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박지만보다는 그래도 박근혜가 박지만을 이제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결론은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게 박지만이잖아. 박지만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 근데 그리고 이 문건을 누가 빼돌리게 했고, 왜 문건이 박지만한테 갔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덮는다는 얘기는 뭐겠어. 덮는다는 얘기는 결국 박지만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난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면 작년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작년에는 박지만의 군 동기들이 갑자기 확 실세가 됐어. 작년에. 그래가지고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무슨 군 기무사 이런 데에 박지만의 동기들이 쫙 간 거야. 갑자기 올라와갖고 전면 포진을 했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박지만의 시대로 보였단 말이야.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볼 땐 군대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박지만의 동기들이 갑자기 진급을 해가지고 막 전면에 나섰어.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무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지 2013년 13년에 가을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 하면 박지만의 동기들이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 내부에서 그 문제로 삼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근데 어떻게 됐냐? 보고한 애가 잘렸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 기억나요? 그 기사? 2013년 상황이야. 그러니까 2013년에는 박지만 동기들이 군대 육군의 전면에 막 나서면서 주요 요직에 막 박지만 친구들이 들어간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박지만 친구들이 막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이랬던 내용들이 그 청와대에 그 사찰팀에 잡힌 거야. 그러니까는 대통령 가족을 사찰하는 그 팀에서 그게 잡힌 거야. 그래서 박지만이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다. 그러니 박지만에게 그 대통령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났어. 그 사람이 쫓겨나면서 그 2013년에는 박근혜가 박지만 중심으로 그 세력을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그 군 기무사의 박근혜 동기들 박지만 동기들이 작년에 2014년에 물러났다는 거잖아. 그죠? 그 군 기무사를 잡았던 걔 동기도 물러나고 지금 박지만 동기들이 몇 명이 물러났어. 몇 명이 물러났는데 그러면 몇 명이 물러난 이유가 뭘까? 그거야.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박지만의 동기들이 군부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지네가 군대 내부에서 막 실세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랜 군 세력들이 오래된 군대 내의 어떤 계파가 거부하고 반발했던 거 아닌가. 거부하고 반발함으로 인해서 박지만 걔가 몇 명이 대표적으로 잘리고 그리고 지금 박지만을 되게 막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처럼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지만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로 박지만을 억압하는 거라면 정말 탄압하는 거라면 뭔가 박지만에게 불이익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불이익이 결론적으로 간 게 없어. 그냥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서 결국 그 맨 말단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애들한테 덮어씌우고 그냥 또 덮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윤회, 박지만의 스캔들을 돌리면서 결국은 뭐가 뉴스에서 사라진 거야. 가장 중심으로 다뤄야 되는 이명박의 국고 유출, 이명박 4대강 비리, 이명박 자원외교, 이명박 방산 비리, 이걸 지금 덮고 가는 거 아니야. 결국 박근혜, 정윤회, 박지만 스캔들은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덮는 용이라는 거지. 결론은 아무도 안 다치고 결국 정윤회가 실세라는 걸 공지했고 아니다, 최순실이 더 실세라는 걸 공지했고 박지만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만은 전혀 어떤 피해도 입은 게 없고 이런 스캔들을 돌리면서 결국 재벌들이 깊숙이 개입하여 있는 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걸 지금 덮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은 맥은 그거 간단해. 근데 날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인물 저 인물을 띄우면서 뭔가 새로운 스캔들, 내나 스캔들은 같은 거야. 결국은 지네들끼리 서열 정리한 거야. 지네들 서열,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가 1, 2, 3, 4등이다. 그거 서열 정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기춘은 실세가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야 지금. 그지? 김기춘은 실세가 아니다. 실세도 아닌데 그 자리 왜 계속 있겠어? 이 모든 쇼 누가 바깥에다 흘리고 있는 거냐고. 김기춘이 그러니까 이번 스캔들의 핵심은 김기춘이 실세가 아니다라는 결론인데 실세가 아닌데 그 자리 왜 계속 있냐고. 그죠? 결국 김기춘을 보호하면서 박지만, 박근혜, 정윤회 스캔들을 막 최순실 스캔들 돌리면서 결국 언론과 결탁되어 있는 재벌 권력의 막대한 몇백조 국고 유출 비리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되게 당당하게 지금 텔레비에 권성동 아까 얘기하는 거 봐봐.
역대 모든 정권의 자원외교를 수사해야 된다는 둥 물타기 하고 있잖아 지금.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게 몇십 조잖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하자니까 노무현 김대중 조사하자고 지금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결론은 정윤의 스캔들의 목표는 이명박 사자방 비리 가리기다. 그러면서 실세가 정윤회라는 걸 공표하는 거야.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가령 박근혜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어. 누구한테 가서 줄 설까? 지금 이 정윤회 스캔들 뉴스가 막 나왔어? 그러면 이제 박근혜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어. 누구한테 가서 줄 설까? 누구한테 줄 섰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누구한테 줄 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죠. What do you think could have caused this to happen? I mean, is human error the most likely explanation at this point, or do we simply... Is it too soon to tell? What do you think could have caused this to happen? I mean, is human error the most likely explanation at this point, or do we simply... Is it too soon to tell? Yeah, I believe that it is human error. Listening to the reporters and what I've been reading today, it sounds that initially the ferry left about 2 hours later than usual due to a heavy fog.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captain may have been trying to make up time to stay on his schedule, and he may have taken a shorter route. And again, getting off his prescribed route that he did, his voyage plan, and sounds like he hit a submerged object, which caused a gash in the hull, which would allow a lot of ingress of water. When you hear that some passengers or passengers were told to stay where they were, that to not get up, to not seek lifeboats, does that make sense to you? No, that makes completely no sense to me. The first thing you ever want to do when you have a marine casualty is the preservation of life. That comes first, and to evacuate those passengers, a large amount of people on board, that's the predominant thing that you want to do. You want to get those people out of the ship, out of the danger, into the open spaces so they can get to the life rafts and get off the vessel.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 noticed about the pictures that I've been looking at, it doesn't even look like one of the life rafts was even deployed. They're all still in their cradles, and nothing has been deployed, which would go back to the training of the crew. How well was this crew trained? Were they trained? And how often did they have their training drills? So we need to be looking at that to see what kind of training they did. It sounds like it was chaotic and definitely devastating. So, I mean, obviously this makes us all think, okay, what would we do in this situation? What do you recommend somebody does in this situation? You're a passenger on a ship like this. Obviously you get a life preserver, which I guess they were instructed to do, but then what, you go to open spaces? Absolutely. Move to an open area where if the vessel does capsize quickly, like this one seems to have done, then you can be evacuated off the vessel. You know, staying down in the lower holds of the ship when she's rolling over, this is you should not be doing that. You need to get out, because once the ship goes over on the side, you have no lights, and all the doors are going to be on the wrong side. You're going to need to get underneath that water, and with the buoyancy of a life jacke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egresses off the vessel and evacuates as quickly as possible to where their station is, to their life-saving station. If you do jump in the water, you should. Is it true that you should get as far away from the ship as as far away from the ship as possible, that a ship sinking can kind of suck people down who are in the water? Well, that does occur.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vessel without a doubt. You want to get as far away as possible. But you know, with the cold water, you got to think twice about getting in the cold water. The thing to do was to get to those life rafts. There were plenty of life rafts on that vessel that could have been launched, and people could have got into those life rafts. It also sounds like there were plenty of small boats in the area that could have assisted with the evacuation of these passengers. So, you know, this all gets back to the training and in human error. We need to look at the decision-making that's going on with the crew. 해난 사고의 기본적인 대처 요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로 보여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에 CNN에 나왔던 그 세월호 사건에서 이상했던
중요한 건 저 당시에 이제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의하면 소위 세월호에 사무직간 승무원들이 있었고 그 사무직 행정직 승무원들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직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어. 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항해사, 조타수 그런 승무원들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배에서 맨 처음에 그 방송하면서 움직이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여자를 비롯해서 사무직이 있었다는 거야. 왜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느냐. 그리고 그들은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내보냈느냐. 그리고 걔네들은 싹 빠져나왔어. 걔네들은 싹 다 빠져나오고 왜 저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느냐. 누구의 의사결정이었느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승무원들이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왜 승무원들이 먼저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미국 NBC 방송국에 나갔어. 그 승무원 인터뷰가.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국인이 만든 그 세월호 다큐가 있다는데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서 봤었거든? 근데 우리 자료실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누가 우리 자료실에 좀 올려주실래요? 세월호에 대해서 외국인이 만든 다큐, 그것 좀 올려주세요. 아직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혀진 게 없어. 많은 의문점. 지금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한 게 그게 작년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7월인가 8월에 왜 박근혜 7시간이 정윤회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 있잖아. 그 즈음에 했던 말이야.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나온 뉴스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 그러니까는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건져. 그리고 그 노트북을 유가족들이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노트북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어. 그래서 그 문건이 뉴스로 막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불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돈다라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해. 그리고 모든 뉴스는 박근혜와 정윤회 스캔들로 뉴스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됐다라는 뉴스는 그냥 흘러가 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시장이 그때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걸 보면서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던 걸로 알아.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보수단체가 고발했다는 거잖아. 그 고발이 언제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것 같다라는 작년 여름의 말이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돌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시장의 부탁이야? 그 뉴스를 살려달라고 계속 부탁한 거예요? 나는 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인터넷 세력 중에 인터넷 여론 내가 추적했던 일부 인물들 있잖아. 인터넷 여론조작단. 걔네들이 지나치게 이재명 시장을 띄워. 이제까지 내가 계속 추적해왔던 그 여론조작단 중에 일부가 이재명 시장의 그 국정원 발언을 막 띄우고 있더라고. 이유가 뭐지? 그 이재명 시장을 띄우는 거야? 뭐 죽이겠다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뉴스 작년 여름에 지나가듯이 한 말을 계속해서 띄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 뭔가 감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를 계속 얘기해서 이재명 시장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요즘에 그 양우 공제회라는 게 밝혀져서 그 양우 공제회 이야기도 그거잖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양우 공제,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양우 공제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양우 공제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양우 공제회에서 세월호를 구입할 때 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우 공제회가 지금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야?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양우 공제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의 다른 이름으로 양우 공제회라는 명함을 파서 움직이고 있는데, 걔네들이 세월호를 사들일 때 그때 투자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재명이 그 국정원 소유라고 본다라는 그 기사를 다시 띄운 거야? 그 양우 공제회가 내가 본 다른 기사에는 현직이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국정원 인물들이, 국정원 출신들이 만든 건 맞는데, 그 양우 공제회가 그 세월호를 뭐 전면 사들인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걸로 보인다는 거지. 가장 잘 나온 기사가 뭐야? 그 양우 공제회 기사 좀 갖고 와봐봐. 양우 공제회가 현직 국정원 기획차장이 회장이다. 그 뉴스가 어디 나온 거예요? 그 관련된 뉴스 좀 한번 봅시다. 내가 쉬고 있을 때 막 나왔던 뉴스라서 그 양우 공제회 얘기 잘 나온 기사가 뭐예요? 현직과 퇴직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뭐냐고. 가장 잘 나온 기사 좀 뭐 뉴스K나 JTBS에서 다룬 거 있어요? 월간 중앙? 월간 중앙에서 나온 기사다. 그럼 뭔가 수상해. 응. 뭔가 좀 수상하다고. 예. 아니, 그니까, 지금 이제 뭐,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다라는, 그니까는 그게 이재명 시장의 말은 작년 여름에 국정원 소유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이다. 근데 이제 막 그 뉴스를 계속해서 막 의도적으로 지금 띄우는데, 그 누가 띄우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양우 공제회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게 JTBC나 뉴스K에서 나왔어요? 한겨레나 뭐 한겨레 오마이뉴스 뭐 뉴스K 손석희 뉴스 이런 데 나왔어? 왠지 그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은 그게 조금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라고. 안 된 내용들 같더라고. 답이 안 올라오네? 지금 뉴스들 찾고 있나? 자, 그러면요, 그 관련된 내용을 그 자료실에다 한번 올려줘 봐봐. 가령 뭐 손석희 뉴스나 뭐 뉴스K나 이런 데에서 다뤘는지, 일요신문, 일요시사, 아시아경제 이런 데서 뉴스를 다뤘다. 그 새가 날아든다라는 팟캐스트에서 띄워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는 거야? 나는 우리 방에서, 내가 얘기하겠는데, 우리 방에서 더 이상 그 이재명 시장 기사 띄우지 마. 이재명 시장하고, 뭐 국정원 소유 그 얘기 띄우지 말라고. 그거 왠지 좀 출처가 수상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 여론 조작단 계속 추적했던 애가, 막 쓰고 다니더라고. 이 얘기하니까 지금 막 박정희 만세 난리도 아니네? 여기 박정희가 어딨어? 내가 박정희로 보여? 왜 여기 와서 박정희 만세를 불러? 하여튼 뭔가 지금 수상해. 왠지 나는 그 뉴스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뭔가 감이 안 좋은 뉴스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밝힐 게 있어. 계속해서 지금 나한테 개표 부정 얘기 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와. 그 새가 날아든다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요구하는데요.
나는 그 개표 부정 얘기에 동의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너무 집요하게 괴롭혀, 나를. 왜 개표 부정 얘기는 안 하느냐?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개표 부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2012년 대선 하루 전날 나온 엑셀 파일에 그 다음날 대선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거잖아. 그 엑셀 파일의 날짜가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이 그 다음날 19일날 대선 결과 엑셀 파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조작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그거 나중에 법정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끝인 줄 알아? 그 엑셀 파일을 만든 컴퓨터가 날짜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러면 끝인 거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날짜들이 이거 맨 처음에 자동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가 있어. 어?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컴퓨터의 날짜, 엑셀 파일을 만들 그 컴퓨터가 날짜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다. 그럼 끝나는 거라고. 그게 무슨 결정적인 단서인 것처럼 계속 지랄들 하는데 그건 누가 내가 그 파일 12월 18일에 만들었다라고 나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라고. 이 미친년 놈들아! 아, 나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진짜. 12월 18일에 누가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나오기 전에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아, 지발 이 미친년놈들이 계속해서 개표 부정 얘기하면서 몇 군데에서 이상한 증상이 발견됐다.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첫째, 그 엑셀 파일을 만든 컴퓨터의 날짜가 잘못 조정되어 있었다란 말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고, 두 번째, 몇 가지 뭐 이상한 파일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제까지 역대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한 번도 없었냐? 모든 투표에 부정 투표가 있었어. 모든 선거에 부정 투표가 있다고. 백지가 막 접혀서 들어가기도 하고, 투표용지가 아닌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상한 문제점들이 항상 있었다고. 누가 그러냐? 일부러 어떤 놈들이 왜?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뭘 대비해서? 문재인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그 개표 부정의 증거라고 나온 것들은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라고. 그럼 이제까지 그런 개표 부정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런 개표 부정이 나오면 선거 결과 전체를 무효화할까요? 안 한다고. 왜 무효화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까지 매번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부정 투표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몇 놈들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이긴 승자를 뒤집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선거법엔 뭐가 있냐면 부정 투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정 투표의 숫자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숫자냐 아니냐를 보는 거야. 가령 어떤 투표구에서 부정 투표가 1000장이 발견이 됐어. 그런데 A 후보하고 B 후보의 표 차이가 3000장이야. 그러면 1000장의 부정 투표를 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느냐? 아니라고. 1000장이기 때문에 3000장의 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이 투표는 유효하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계속해서 나한테 개표 부정 얘기해달라는 이 미친년 놈들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네가 뭔데 콩사탕이 싫어? 나도 네가 싫어. 이해했어요? 개표 부정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됐어? 나한테 또 한 번만 개표 부정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항상 선거 때마다 부정 투표한 놈들이 있어. 막 백지를 집어넣거나 막 편지를 집어넣거나 그런 놈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투표를 무효화하지 않아. 왜? 일부러 어떤 상대방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가령 얘가 B 지지자야. 근데 A가 얘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지가 100장에
허위 투표를 해. 그래서 이 100장의 무효 투표가, 그러니까 뭐지, 부정 투표용지가 발견됐으니까 이 투표가 무효다 해버릴 수 있잖아. 즉 부정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지 않을 것 같은, 질 것 같은 쪽에서 부정 투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증거가 표 차이를 넘어서느냐를 본다고. 그래서 이 표 차이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투표 결과는 인정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개표 부정론자들이 있어. 누구냐? 옛날에 노무현 당선무효 했던 놈들이야. 노무현 당선무효 운동했던 것들이 개표 부정 주장을 하면서, 얘네가 개표 부정 선거운동 언제부터 했냐? 선거하기 전부터 했어. 노무현 당선무효 해가지고 무슨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다가 얘네들 법적 처벌도 받았던 애들이야. 허위사실 유포해서. 걔네들이 주도해서 시작한 게 개표 부정 운동이야.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 투표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걔네들이 하는 거라고. 개표를 부정으로 했단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이건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다고. 박근혜의 투표 결과를 누가 조작했다,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어. 걔네들이 갖고 떠드는 게 뭐냐면 12월 18일자로 기록되어 있는 엑셀 파일 하나인데, 그거는 그 엑셀 파일을 만든 컴퓨터가 12월 18일로 20일인데 18일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라고. 근데 그걸 갖고 지금까지 항상 얘네들이 언제 떠드는지 알아? 정말로 국정원의 댓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때 꼭 얘기를 갖고 나와.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한 게 아니라 매번 국정원의 댓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론이 모아질 때쯤 되면 물타기라는 거야. 국정원 선거 개입은 맞아. 국정원 선거 개입은 뭘로 나왔어? 댓글로 나온 거야, 댓글로. 지금 주진우, 김어준이가 1월 16일에 지금 선고가 난다는 거 아니야. 걔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실형을 살리려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진우, 김어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국정원 댓글 사건이야.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그거 왜 처벌 안 하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방향을 흐트러버리는 거야. 매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엑셀 파일이 증거가 안 된다고. 엑셀 파일 만든 컴퓨터가 날짜 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럼 끝나는 얘기야. 두 번째, 부정 투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부정 투표의 증거가 후보 간의 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투표 결과는 인정한다는 게 선거법이야.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부정 투표는 있었어. 또 한 번만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시비 걸어봐. 죽여버릴까 진짜. 이름을 공개해버리겠어.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자,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했다. 증거 있어? 지금 봐봐요. 국정원이 세월호를 소유했다라는 구체적 증거 나왔어? 매번 이거 띄우는 애들이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조중동 출처의 기사들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리면 나중에 거기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뜨면 한 큐에 죽일 수 있거든. 미확인 사실에 매달리면 한 큐에 죽는 거야. 이 매번 그래요. 광우병 문제 문 닫을 때 여대생 사망 사건처럼 지금 세월호 문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다. 확정적 증거 나왔냐고. 의혹은 있어.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 얘기만 계속 띄워. 왜 세월호 문제의 논점은 국정원 소유냐 아니냐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왜 걔네들은
국정원 소유냐라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 왜 이명박이 선박 연령 제한 풀었냐 그 얘기 왜 안 하냐? 이상하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계속 띄우고 국정원 소유일지 모른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띄운 애들 봐봐. 그들 중에 누구도 왜 이명박이 세월호 연령 여객선의 원령 제한을 30년으로 늦췄냐라고 얘기한 애들 없어. 그치? 왜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없앴냐? 그거 얘기 안 해. 왜 한국성급이 잘못된 배에 운항허가 해줬냐? 그런 얘기 안 해. 명확하잖아 그거. 이미 명확하게 이명박이 선박 연령 제한 푸른 거, 박근혜가 안전점검 의무 규정 푸른 거, 한국성급이 잘못 만든 배에 운항허가 낸 거 명백한 사실이야. 왜 걔네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국정원 소유일지 모른다라는 그 얘기만 띄우냐고. 보면 딱 느낌이 안 와? 왜 이미 팩트로 나와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분명해. 그러나 개표 부정 증거 없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개표 부정만 얘기해? 어? 이 새끼들이 내 말이 맞지? 그지? 선박의 연령 제한을 왜 20년짜리 30년으로 풀었느냐? 걔네들은 왜 그 얘기 안 하냐고. 이재명 띄우고 국정원 소유 의혹을 띄우는 애들 중에 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박근혜 선박 안전점검 의무규정 왜 풀었냐? 그 얘기 왜 아무도 안 하냐고. 한국선거 박정희 때부터 만든 데에서 왜 이 세월호를 운항허가 해줬냐? 왜 물고 늘어지질 않아? 순환구호법에 대해서 왜 물고 늘어지지 않냐고. 진짜 진범을 가리기 위한 거야. 개표 부정 떠드는 애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분노하는 거 봤어? 거의 말 안 해. 그지? 개표 부정 떠드는 새끼들 보면 누구도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 갖고 얘기 안 해요. 그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이라서 말을 안 해? 참. 재판 중이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재판을 하겠어? 증거가 있어서 재판하는 거잖아. 어? 증거가 뻔히 나와서 재판까지 간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해.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것만 계속 떠들어. 느낌이 딱 오지. 뭔가 수상한.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단이 움직여요. 우리 편인 척하면서.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1970건의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준다? 수천만 건의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준다? 밀란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맨날 지금 2년째 엑셀 파일 얘기하고 있어. 야, 이 개새끼들 진짜. 확실한 증거에 집중하라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잡아넣을 수 있는데 왜 물타기를 계속 하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주요 이슈가 없고 그리고 매 스캔들 돌리게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기본을 바로잡을 때다. 우리의 그 기초공사를 든든히 할 때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이제 현상을 만났을 때 그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게 기준이야. 사건을 분석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철학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철학이 뭐냐? 세계관이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같은 비슷한 말인데, 사상이 정립되어 있어야,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사건을 올바로 분석하는 눈이 떠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사이클상 내려가는 때야.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뭘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야. 우리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바로잡을 때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과 현상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이럴 때 꼭 위험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괜히 건수를 만들고 무리하게 사건을 이어가려고 해. 그러다가 전체 대우를, 남은 대우까지 다 죽여버리는 실수를 매번 해요. 여대생 사망설 같은,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 설 같은,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설 같은, 입증할 수 없는 설을 가지고 그 대중을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서 결국 그게 입증이 안 되고 헛소리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대다수가 상처받고 끝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문제 제기한 모든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싸움은 왜 입 다물고, 입증할 수 없는 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말을 돌릴까? 의혹으로 사실가리. 그죠?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케이스에다가 내가 써붙이랬지. 내가 담배를 피면 박근혜가 웃는다. 그리고 끊어! 조국이 민주화되면 다시 펴. 요즘에 말이에요. 요즘에 내가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그 안테나가 남들보다 좀 발달이 돼서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절망을 퍼뜨리려는 그 혹세무민하고 절망을 퍼뜨리려는 기운이 보여. 그래서 망치 부인은 전략을 올해 기본을 바로 세우자. 맷집을 키우고 기본을 바로 세우자. 그 바람에 흔들리듯 가볍게 만들기보다 무거운 중심을 바로 세우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목표와 방향을 잃지 맙시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다 의미가 있어. 우리 모두는 무언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이 거대한 이 모자이크, 우리 인류가 이 시대에 만들어야 되는 오늘이라는 이 모자이크의 그 역할을 찾아서 그 빛을 발하세요. 그때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탐욕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고, 사랑과 나눔, 관용, 자유에 대한 사랑, 망치 부인에 대한 애정, 신뢰를 가지고 내일 낮 2시에 늦지 않게 오세요. 망치년아, 네가 늦잖아. 오늘 방송 그 막판이 좋아서 그랬지. 이제 오늘은 안 늦을 테니까, 내일은 안 늦을 테니까 내일 낮 2시에 늦지 않게 오세요. 예. 음악이 시끄러워요. 미안해요. 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방송이 볼만하셨나요? 망치 부인이 하는 얘기는 맨날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대책 없는 희망이고 무책임한 위로라는 생각은 조급하게 맘먹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100년 뒤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유, 100년 뒤면 다 죽었는데? 100년 뒤에도 인류는 살아남겠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겠죠? 100년 뒤를 준비합시다. 당장 우리가 오늘의 이익, 내일의 걱정으로 살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못 세운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10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합시다. 힘내시고요. 그 채팅창에다가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노답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노답이야 임마.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지. 꼭 문제 모르는 새끼들이 답이 없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187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은 방폭이 없어갖고 그냥 3000개밖에 못 받았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은 불타는 10미닛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 비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